안녕하세요. 혹시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 오피리아를 아시나요? 셰익스피어 비극 속 여인이 물에 잠겨서 서서히 죽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나스메 소세키가 그의 소설 풀베개에서 이 그림을 두고 아주 독특한 생각을 펼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풀베개의 한 대목과 그에 대한 조덕근 평론가의 해석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거예요. 어떻게 끔찍하고 어찌 보면 좀 불쾌하게까지 한 죽음이라는 소재가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는가? 소세키의 생각 그리고 조덕근 평론가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의 비극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설 속 화자도 처음에는 우리랑 생각이 거의 같아요. 밀레이의 오피리아를 떠올리면서 왜 그렇게 불쾌한 것을 택한 것인지 지금까지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림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이걸 선뜻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바로 그 보편적인 거부감, 거기서부터 소세키의 사유가 출발합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술이라는 게 그냥 보기 좋고 즐거운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아, 죽음이라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소재, 그 현실의 고통 자체는 아직 미학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불쾌한 것일 뿐이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쾌함이 정말 뜻밖의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해요. 화자가 온천 욕조에 몸을 담그는 장면에서요. 네, 바로 그 장면이죠.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영혼이 해파리처럼 둥둥 떠 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며 온천물 안에서 온천물과 동화해버린다. 이 구절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유여정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입니다. 아, 소세키는 이 상태를 분별의 자물쇠를 열고 집착의 빗장을 벗기는 경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는 세속적인 가치 판단, 심지어 살아야 한다는 생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까지도 다 내려놓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는 상태. 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비인정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비인정이요. 단어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다는 게 혹시 감정이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인정은 무감각이나 냉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수용의 상태에 가깝죠.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세키가 활동하던 메이지 시대는 서양 원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미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정말 치열했던 시기거든요. 아, 그렇죠. 혼란의 시대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고민은 그냥 개인적인 사유를 넘어서 동서양의 가치가 충돌하던 시대 전체의 고민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인정은 그런 혼란 속에서 세속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순수한 예술적 관조의 자세를 찾으려는 시도였던 셈이죠. 아,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비인정의 상태, 모든 판단과 집착을 내려놓고 물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니까 그토록 불쾌하게만 보였던 오피리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상태에 이르자 물에 떠서 흘러가는 오피리아는 더 이상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인간적인 요소가 싹 제거된 순수한 미적인 것, 그냥 하나의 관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화자가 마침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흐르는 것 안에 영혼까지 흐르게 하면 익사자는 풍류다. 익사자는 풍류다. 네,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일부가 돼서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의 우아한 풍경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인 거죠. 익사자는 풍류다. 정말 대담한 선언이네요. 현실의 고통을 미적인 풍경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뭐랄까 마법 같은 말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세키는 여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췄다면 소세키는 그냥 현실 도피적인 유미주의자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죠. 예술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흘러가는 사람의 표정이 지나치게 평화로워서는 거의 신화가 되거나 비유가 되어버린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속적인 집착과 고통을 초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와서 너무 평화로우면 안 된다니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 거 아니었나 해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소새끼의 진짜 고뇌가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이 현실의 고풍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추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도망가 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현실감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소새끼는 그걸 더 이상 살아있는 예술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상과의 연결점이 딱 끊어진 채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신화가 되거나 실제가 아닌 다른 관념으로 대체돼 버린 비유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오피리아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이 그냥 천사처럼 평온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가슴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느끼긴 어려울 거예요.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반대로 경련을 일으키는 괴로움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면 그건 그냥 끔찍한 현실의 재현일 뿐이겠죠? 맞습니다. 그림 전체가 주려는 미적인 조화나 정신을 완전히 깨뜨릴 거고요. 와, 이거 정말 외줄타기 같은데요. 현실의 고통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는 상태, 그 미묘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태어남과 고통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넘어선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그가 추구한 진짜 예술의 모습입니다. 예술이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다면 소새끼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찾은 해답은 뭐였죠? 그 해답이 바로 풍요 있는 익사자를 그려보고 싶다는 마지막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풍류라는 단어예요. 풍요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풍요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풍요를 즐긴다고 하면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거나 예술을 감상하는 그런 여유로운 태도를 떠올리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풍류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소설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연민, 연애라는 감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어로는 아와레라고 하는데 대상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애틋함, 슬픔 같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연민과 풍요라 언뜻 보면 서로 잘 안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대상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거랑 한 발짝 떨어져서 여유롭게 바라보는 태도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상반된 두 개념의 결합에 소세키 미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가가 오피리아의 고통에 그저 연민의 감정만 담아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주 슬픈 그림이 되겠죠. 보는 사람도 막 눈물이 나는. 네, 아마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림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심파극에 가까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 너무 감정에 몰입해버리면 객관적인 미적 거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류라는 장치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연민이라는 뜨거운 감정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풍류라는 예술가적 패도를 통해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차분히 관조하는 거죠. 뜨거움과 차가움의 공존이네요. 네,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팽팽한 긴장을 이룰 때 비로소 예술은 심파로 떨어지지도 비현실적인 신화로 날아가 버리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대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깊은 공감, 즉 연민과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는 예술적 거리두기, 풍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얼굴. 그게 바로 소세키가 그리고 싶었던 풍요 있는 익사자의 얼굴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조도권 평론가는 바로 이 지점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는 이분법을 넘어선 비미의 경지라고 해석합니다. 빔이요? 네.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더 높은 차원의 미학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술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사유의 과정입니다. 결국 소세키가 밀레이의 그림 한 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단면조차 어떻게 예술적인 풍경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이었군요. 그렇죠.
단순히 예쁜 걸 찾아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까지 끌어안아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소세키에게 예술이란 세상의 고통을 지우거나 외면하는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것을 연민으로 끌어안고 풍요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실존적 비극을 예술적 풍경으로 승화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오피리아를 향한 화자의 시선이 불쾌함에서 미적인 것으로 그리고 마침내 풍요와 연민이 깃든 경지로 변화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곧 우리 삶의 비극을 어떻게 미적으로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소세키만의 깊이 있는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예술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비극이나 고통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세키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연민의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되 동시에 풍요라는 예술적 시선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에 잠식되지 않고 마치 흐르는 물처럼 삶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죠. 네. 고통에 완전히 매몰되지도 그렇다고 그걸 냉소적으로 외면하지도 않는 것. 그 섬세한 균형을 잡는 지혜가 바로 예술적 태도 안에 있다는 걸 소세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고통을 아름답게 견뎌내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잠시 멈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불쾌하게 느껴졌던 기억이나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그 순간에 소세키가 제시한 풍요와 연민이라는 두 개의 렌즈를 동시에 들이댄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풍경이 보이게 될까요? 어쩌면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숭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